스탑! 이제 전쟁 끝이야. 5일 동안 공격 안 할게. 좋지? 충격적인 트럼프 종전 선언. 트럼프 믿으면 바보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런데 이란의 기습 반격이 터집니다. 순식간에 중동 하늘이 불덩이가 되고 폭발음이 찢어지는데요. 그런데 불과 12분 뒤 사거리 290km, 이란 발사대, 연료 탱크, 전면 초토화 완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토퍼 숄저라고 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속, 중동 군사 옵션 설계 책임관이자 중동 방공 분석 책임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려 하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일은 이란 공습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직전에 벌어졌습니다. 당시 중동은 말 그대로 화약고였습니다. 이란발 미사일 위협이 걸프 전역을 짓누르고 있었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는 방공우산 아래에서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상태였죠. 매일 아침 브리핑 테이블에 올라오는 위성 판독 보고서에는 이란 서부 발사 기지에 이동식 발사대가 하나둘 전진 배치되고 있다는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종합해서 군사 옵션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사람이었고 그 위에 방공 분석까지 얹어야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 긴급 소집을 걸었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섰을 때 테이블 위에는 중동 전역의 방공 배치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장의 보고서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국 방공 전력 현황 요약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한국 방공 보고서를요?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천궁이 끝이야. 한국이 갖고 있는 카드는 그거 하나라고. 짧았습니다. 단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뒤에 예상치 못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이란 공격 일시 중단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이 전쟁 열고 셀프 종전 선언하더니 이제는 5일간 공격을 멈추라니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대편에 앉아있던 합참 소속 마이클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중동전구 작전부국장 마이클 브레넌, 현장 지휘 체계의 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클의 눈이 저를 스쳤습니다. 저도 그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서로의 눈빛 안에 같은 질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공격을 멈추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은 겉으로 보면 전장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익혔습니다. 이란의 공격 역량이 정점을 찍기 전에 의도적으로 공백을 만들어서 외교적 카드와 군사적 카드를 동시에 쥔 상태에서 협상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구상이었죠. 하지만 저와 마이클이 느낀 건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위화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이클이 저를 잡았습니다. 숄저, 솔직히 말해봐. 지금 전황 데이터 보면서 5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저는 대답 대신 태블릿을 꺼내 걸프 지역 실시간 방공 커버리지 지도를 열었습니다. 이거 봐요. 사우디 동부 해안 방공망, 아랍에미리트 북부 구간, 카타르 서쪽 회랑. 여기 세 군데 교차 구역이 원래 패트리엇 단독 커버였는데 지금 보면 레이더 식별 패턴이 달라요. 이건 패트리엇 시그니처가 아닙니다. 마이클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거 한국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천궁2도 이제 효력이 단 건가 생각이 들기도 했죠. 무엇보다도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 시점에서 어떤 공식 발표도 어떤 성명도 내지 않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때 한국 뉴스를 모니터링해서는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데뷔 이야기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 있었고 에너지부 관련 뉴스라고는 자국 원유 수급망 안정성에 대한 루틴한 브리핑 정도였습니다. 방공 수출이나 중동 전력 배치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걸프안을 위해서 레이더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정작 그 시스템을 만든 나라는 아이돌 콘서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침묵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전쟁 일으키고 욕 처먹으면서 피 흘리며 싸우는데 한국은 천궁2 무기 팔고 떼부자가 됐다. 그리고 그걸 마치 즐기듯이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파티를 열고 춤추고 노래하는 콘서트를 열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광화문에 참석한 사람들 40%가 외국인이고
또 그중 절반이 미국인이었다는 거였죠. 아무튼 그 회의 직후 별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측의 비공식 채널로 현재 중동 방공 전력 현황에 대한 기술 공유를 요청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지시의 행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기술 공유가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죠. 한국이 실제로 뭘 깔아놓은 건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고 싶었던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 이제 한국을 더 압박할 때도 됐다는 느낌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 국방부 측 응답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해당 사안은 수출 계약 당사국과의 기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유가 어렵습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정중했고 예의 바랐고 그리고 완벽하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제 사무실에 와서 그 답변을 읽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이거 뭐야? 거절인 거야 아닌 거야? 거절이죠. 근데 우리가 화낼 수 없게 포장한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지난 2년간의 중동 방공 전력 변화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패트리엇, 사드, 아이언돔. 이 세 축으로 설명이 되던 방공 구도가 어느 순간부터 네 번째 축이 슬며시 끼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발성 수출 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우디가 천궁 도입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형 레이더 시스템을 시험 운용한다. 그런 단편적인 뉴스였죠. 그런데 데이터를 시계열로 놓고 보니까 이건 단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네트워크였습니다. 한국은 천궁 단독 체계가 아니라 레이더와 지휘 통제 시스템과 탄도 추적,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묶는 통합 방공 패키지를 중동 전역에 깔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조용히, 정말 조용히요. 한국 언론에서조차 제대로 다루지 않을 만큼 조용하게요. 그때 저는 대통령이 왜 천궁2는 이제 끝이라고 말했는지 이해했습니다. 대통령은 천궁이라는 미사일 한 발의 성능만 봤던 겁니다. 무기 하나의 스펙 시트만 읽은 거죠. 하지만 진짜 전장을 바꾸는 건 미사일 한 발이 아닙니다. 어떤 체계 안에서, 어떤 네트워크 위에서 그 한 발이 날아가느냐가 전부인 거거든요. 미국은 결정으로 전장을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대통령이 명령하면 항모가 움직이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전선이 재편된다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결정이 아니라 준비로 판을 움직이는 나라구나. 우리가 5일의 공백을 결정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 5일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한국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요. 저는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가 강하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냥 거기 서 있는 것만으로 공기가 바뀌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국이 그때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5일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우리가 예측한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5일이라는 시간, 저는 그걸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장에 숨을 틔워주는 겁니다. 외교 채널이 열리고 이란 쪽에서도 최소한의 체면 유지 루트를 찾을 시간이 주어지고 걸프 동맹국들은 방공 태세를 재정비하고 계산대로라면 그 5일은 모든 당사자에게 이로운 시간이어야 했습니다. 이틀 만에 그 계산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공격 중단 선언이 나온 지 30여 시간 만에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중부 이스파한 인근 핵 관련 시설 3곳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사전 통보 없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에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도 어디에도 한 줄의 사전 정보 공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새벽 3시에 울린 보안 전화로 들었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는데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그때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숄저, 이스라엘이 쳤어. 이스파한이야. 저는 3초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스파한이요. 하필 이스파한이요. 그건 단순한 군사시설 타격이 아닙니다. 이란의 자존심이고 핵 프로그램의 심장이고 거기를 건드렸다는 건 외교적 해법의 문을 걸어 잠갔다는 뜻이거든요. 대통령 보고는요. 지금 올라가는 중이야. 근데 솔직히 말할게. 보고가 올라간다고 뭐가 달라져? 마이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미국이 선언한 5일의 공백, 그 공백을 이스라엘이 자기 방식으로 채워버린 겁니다. 그 직후부터 상황실은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즉각 보복 선언을 했고 걸프 전역의 위협 수준이 한 단계가 아니라 2단계가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사우디 동부 유전 지대에 미사일 경보가 울렸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상공에서는 드론 편대가 포착됐습니다. 카타르는 자국 내 미군 기지 알-우데이드 주변 방공 경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터졌습니다. 동맹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국 명령대로 안 움직이는 겁니다. 사우디 합동방공사령부에 미군 연락장교가 작전 조율 요청을 보냈는데 사우디 쪽 답변이 4시간 동안 안 왔습니다. 4시간이요. 미사일이 날아오는 전장에서 4시간은 영원과 같은 시간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합방공 주파수에서 자국 운용 채널을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동맹국들이 미국의 지휘 체계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말해주고 있었죠. 미국이 멈추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폭격했고 그 뒤를 미국이 수습하지 못하는 걸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봤으니까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연락관이 마이클에게 보낸 비공식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외교적 표현을 다 걷어내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네 대통령이 중단하라고 했는데 당신네 동맹이 폭격을 했잖아. 그러면 다음에 대통령이 뭘 약속하면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해. 말아야 해. 마이클이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여줬을 때 저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요. 저라도 못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란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파상 공격은 사우디 동부 해안 다란 인근을 향한 탄도미사일 4발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이 요격에 나섰습니다. 4발 중 3발을 잡았습니다. 한 발이 빠졌습니다. 그 한 발이 다란 외곽 산업단지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심리적 충격은 그 자체로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상은 아부다비를 향한 순항미사일과 드론 복합 공격이었습니다. 이건 더 복잡했습니다. 저고도로 들어오는 드론 편대를 먼저 상위 레이더가 포착하고 그 뒤를 따라오는 순항미사일을 중거리에서 걸러내야 하는 다층 교전 상황이었거든요. 패트리엇 운용구역에서는 드론 대응에 자산이 묶이면서 순항미사일 추적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요격률이 떨어졌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7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시간 아부다비 남쪽 약 200km 구간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천궁이 배치된 구역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유형의 복합 공격이 그 구역에도 들어왔습니다. 요격률이 뜨는 걸 보고 저는 모니터를 2번 확인했습니다. 95% 같은 하늘 같은 적, 같은 미사일인데 천궁이 운용되는 구역만 요격률이 별 3개였습니다. 패트리엇 구역이 70%대에서 허덕이는 동안 천궁이 구역은 95%를 찍고 있었던 겁니다. 마이클이 제 옆에서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하드웨어 차이야. 소프트웨어 차이야? 둘 다예요. 제가 그렇게 대답한 건 이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궁이 단독으로 뛰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함께 수출한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이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요격 자산을 자동 배분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패트리엇은 개별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이고 천궁이 체계는 전체 하늘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는 방식이었죠. 그 차이가 전장에서 95와 70이라는 숫자로 갈린 겁니다. 그때부터 중동 현장에서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군 장교 하나가 비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 미군 연락장교를 통해 저한테까지 올라왔는데요. 한국 사람들 곁에 있으면 안 죽어. 그 사람들이 깔아놓은 시스템 아래에 있으면 미사일이 와도 괜찮아.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외교적 수사가 끼어들 틈이 없거든요. 그건 날 것의 신뢰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만든 체계에 대한 신뢰. 그 사람들 곁에 있으면 산다는 믿음. 저는 그 보고를 읽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지금 명령으로 전장을 통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령이 안 먹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을 안 듣고 동맹국은 의심하고 이란은 보복하고 그 와중에 한국은 명령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시스템을 깔아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명령 없이도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방식 지휘 체계가 흔들릴 때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은 구역이 한국식 통합 설계가 적용된 곳이었다는 사실. 이걸 우연이라고 부르기엔 데이터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상황실로 돌아와 이란 반격 이후 첫 번째 종합 분석 보고서를 정리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체계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좋은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질서 속에서도 혼자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구조의 진짜 의미를 저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통해 비로소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란의 첫 번째 보복 공격이 마무리된 직후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피해 평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화면
위에 걸프 전역의 요격 결과가 색깔별로 표시돼 있었는데 빨간색이 실패 구역, 파란색이 성공 구역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 한 가지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파란색이 집중된 구역과 한국산 체계가 배치된 구역이 거의 정확히 겹친다는 거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 지도를 다르게 읽었습니다. 천궁이 잘 막은 건 알겠어. 근데 그건 우리 패트리엇이 상층을 잡아줬으니까 중층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천궁이의 성과를 패트리엇의 보조 역할로 축소하고 있었습니다. 상층 방어가 1차적으로 위협을 걸러줬기 때문에 중하층에서 천궁이가 쉬운 공을 받아친 거라는 논리였죠. 축구로 치면 골키퍼가 선방한 게 아니라 수비수가 잘 막아줬으니까 골키퍼가 편했던 거라는 식의 해석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마이클을 봤습니다. 반박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짧은 눈빛 교환 안에 복잡한 계산이 오갔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사실 데이터를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천궁이 구역은 패트리엇 커버리지 바깥에 위치한 곳도 있었고 그 구역에서도 요격률은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숄저,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주는 나라야. 주한미군이 누구 때문에 거기 있는데 그 나라가 만든 방공 시스템이 우리 패트리엇보다 낫다고. 그건 말이 안 돼.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논리는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위계의 문제였으니까요. 미국이 보호해주는 나라의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나을 수 없다. 그건 판단이 아니라 전제였습니다. 전제에는 반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현장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때 국방부 중동전력평가실에서 한 통의 내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국방부 중동전력평가실 수석분석관 로버트 힐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제가 국방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현장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치적 색깔 없이 숫자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중동방공전력 실전 성과 비교, 분석 패트리엇 대 한국형 통합방공체계.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천궁이는 단순 요격기가 아니다. 한국이 수출한 건 미사일 한 발이 아니라 탐지 레이더, 지휘 통제 소프트웨어, 전술 데이터 링크, 그리고 신속 기동 배치 체계를 하나로 묶은 통합 패키지다. 이 체계의 핵심은 위협 탐지에서 요격까지의 반응 시간이 기존 서방 체계 대비 약 30% 이상 빠르다는 점이고 복합 위협 상황에서 자산 배분을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실전에서 처음으로 검증됐다. 로버트가 보고서 말미에 한 줄을 덧붙여 놨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것보다 더 큰 체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저는 그 한 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로버트는 추측을 글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이런 문장을 남겼다는 건 데이터 안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마이클에게 전화했습니다. 힐의 보고서 봤어요? 봤지. 그래서 지금 중부사령부 쪽에 현장 확인 요청 넣었어. 천궁이 운용구역 인근에 우리가 파악 못한 추가 자산이 있는지. 뭐가 나왔어요? 아직이야.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 들었어. 아부다비 방공사령부에 한국 기술고문단이 상주하고 있대. 공식적으로는 장비 유지보수 인력인데 현지 군 장교들이 작전 회의에 그 사람들을 배석시키고 있다더라고.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장비 유지보수 인력이 작전 회의에 배석한다고요? 그건 유지보수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상 합동작전 참여입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국제뉴스에 전혀 다른 결의 장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가 백악관 국빈 만찬에 참석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그 옆에서 어색하게 따라 춤을 추는 장면이었죠. 미국 측에서는 화기애애한 만찬이라고 발표했지만 국제뉴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영국 매체는 그 장면을 강대국의 리듬에 맞춰야 하는 동맹의 초상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다뤘고 일본 내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도쿄의 한 주요 일간지 사설 제목이 이랬습니다. 다카이치는 트럼프의 술집 비서처럼 행동했다. 모욕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야당은 즉각 국회에서 국격 훼손을 거론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그 춤추는 장면이 수천만 회 공유되며 밈으로 소비됐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그 만찬에 없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그 시기에 백악관 초청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춤추지 않았습니다. 비위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한국이 만든 방공 체계가 중동 전장에서 가장 높은 요격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비가 보이시나요? 한쪽은 강대국 앞에서 춤을 추며 존재를 확인받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 없이 전장에서 숫자로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동료 로버트가 후속 보고서에 흥미로운 내용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아부다비 방공사령부에 상주 중인 한국 기술고문단의 수석이 박용진이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으로 천궁이 체계 통합 설계에 참여했던 핵심 엔지니어였습니다. 로버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박용진은 현지에서 단순히 장비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 장교들이 교전 시나리오를 짤 때 그의 의견을 구하고 있었고, 실시간 위협평가 회의에서 그가 발언하면 회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미군 연락장교가 보낸 현장 메모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박용진이 방에 있으면 아랍에미리트 장교들이 우리보다 그 사람 의견을 먼저 들으려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 수십 년간 구축한 중동 방공 동맹 체계 한복판에서 한국인 엔지니어 한 명이 현지 군의 신뢰를 미군보다 먼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공식 직함은 기술고문이면서요. 저는 마이클에게 물었습니다. 박용진이라는 사람,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요? 있긴 한데 얇아.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출신. 천궁이 체계 설계 참여. 2년 전부터 아부다비 상주.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라고요? 전장에서 사실상 합동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의 파일이 그게 다야? 마이클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잖아. 우리는 사람을 보내면 깃발을 꽂고 기자를 부르고 프레스 릴리스를 뿌려. 한국은 사람을 보내놓고 이름표도 안 달아. 근데 그 사람이 현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간이 되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상황의 본질이 뭔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천궁이라는 미사일 한 발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사일과 레이더와 소프트웨어와 사람을 하나의 체계로 엮어내는 설계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의 끝에는 박용진 같은 사람이 서 있었던 거예요. 무기를 만든 사람이 무기가 쓰이는 현장에서 직접 체계를 운용하고 현지 군과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다시 체계의 성능으로 돌아오는 순환구조. 이건 미국이 해본 적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주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장의 데이터는 그리고 현장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보호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상황실에 긴급 보고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이란이 두 번째 대규모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경고였다면 두 번째는 진짜였습니다. 이란의 두 번째 보복 공격 징후가 포착된 직후 저는 중부사령부와 합동으로 걸프 전역 방공, 자산 재배치 시나리오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보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이번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을 동시에 투입하는 3중 복합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예상 발사 시점까지 48시간이 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패트리엇 배치 현황부터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패트리엇은 요격 후 재장전에 시간이 걸립니다. 미사일 캐니스터를 교체하려면 중장비가 필요하고 숙련된 정비 인력이 투입돼야 하고 전체 과정이 최소 수시간 단위입니다. 첫 번째 파상 공격을 맞고 나면 두 번째 파상이 오기 전에 재장전이 완료돼야 하는데 이란이 파상 간격을 의도적으로 좁히면 그 사이 방공망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천궁이 운용구역의 재장전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아부다비 현장에서 올라온 수치를 보고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재장전 소요 시간 패트리엇 대비 3분의 1. 처음에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로버트에게 확인을 요청했더니 로버트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나도 2번 확인했어. 맞아. 천궁이 체계는 발사대 모듈 자체가 신속 교체 설계야. 크레인 없이 발사대를 통째로 분리하고 새 모듈을 장착하는 방식이더라고. 현장 운용 인원 4명이면 돼. 4명이요. 패트리엇 재장전에 투입되는 인원이 보통 20명 안팎인데 4명이라고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이건 단순한 설계 차이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건 전쟁을 바라보는 철학이 다른 겁니다. 미국은 한 발의 미사일이 적의 한 발을 완벽하게 격추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미사일 하나의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더라도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첫 번째 교전이 끝난 뒤 두 번째 교전을 얼마나 빨리 시작할 수 있느냐. 한 발의 위력이 아니라 전장의 지속력을 설계한 겁니다. 마이클에게 이 분석을 공유했더니 마이클이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숄저, 우리가 놓친 게 있어. 재장전만이 아니야. 이동 속도도 달라. 마이클이 보여준 건 천궁이 발사대의 기동 데이터였습니다. 첫 번째 이란 공격 직후 아랍에미리트 남부에 배치돼 있던 천궁이 포대 하나가 위치를 변경한 기록이 있었는데 발사 후 위치 이동까지 걸린 시간이 15분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이 동일 상황에서 재배치하려면 최소 2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됩니다. 15분이요. 미사일을 쏘고 발사대를 접고 트럭에 싣고 새로운 진지로 이동해서 다시 전개 완료하는 데 15분. 이건 이란 정찰위성이 발사 위치를 특정하기도 전에 이미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이삿짐 센터도 아니고. 제가 자조적으로 내뱉은 말에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야. 이건 전장 운영 시스템이야. 탐지하고 요격하고 재장전하고 이동하고 다시 탐지하는 사이클 전체를 하나로 설계한 거라고. 그때 로버트가 추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한화 디펜스의 군수 지원 체계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화라는 이름을 그 전까지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기업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죠. 하지만 로버트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화는 천궁이 미사일만 납품한 게 아니었습니다. 발사대, 레이더, 지휘 통제 차량, 정비 장비, 훈련 시뮬레이터, 그리고 현장 기술 지원 인력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수출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방산 기업들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화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품 보급 체계였습니다. 로버트의 분석에 따르면 한화는 중동 현지의 부품 허브를 구축해 놓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양쪽의 핵심 부품 전진 비축 기지가 운영되고 있었고 부품 요청에서 현장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24시간 이내였습니다. 여러분, 비교를 해드릴게요. 미국 방산 체계의 경우 해외 운용 장비의 부품 문제가 생기면 미국 본토 창고에서 출고 승인을 받고 군수 체계를 통해 운송하고 현지 도착까지 평균 2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전시 상황에서 긴급 절차를 밟아도 최소 사흘에서 일주일이에요. 한화는 24시간이었습니다. 이건 기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약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무기를 팔면 이 무기가 작동하는 것까지 우리 책임이다. 이 무기가 전장에서 멈추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 한화가 한 건 그런 약속이었고 현지의 부품 허브까지 깔아놓은 건 그 약속을 물리적으로 실행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성능의 영역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비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이 미군 채널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미국 무기는 비싸고 조건이 많아. 사려면 의회 승인 받아야 하고 기술 이전은 안 해주고 유지 보수는 미국 업체한테만 맡겨야 해. 유럽은 느려. 주문하고 납품까지 3년, 5년 걸려. 중국은 싸긴 한데 전장에서 검증이 안 됐고 솔직히 믿기 어려워. 한국은 달라. 빠르고 되고 끝까지 같이 가. 저는 그 발언을 읽으면서 끝까지 같이 간다 는 표현에 밑줄을 쳤습니다. 무기 수출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도망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박용진 같은 사람이 전장 한복판에서 현지 군과 함께 작전 회의에 앉아 있다는 사실, 한화가 부품 허브를 현지에 깔아놓고 24시간 보급을 유지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끝까지 같이 간다는 한마디가 된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지 군 관계자가 한국 방산 담당자에게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약속을 파는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더라.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약속을 판다. 저는 이 표현이 한국 방산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짚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한테 결정적인 보고서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중부사령부 정보참모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형 방공체계 중동 확산 현황. 그 보고서를 열었을 때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라크 일부 구역, 그리고 이집트까지 한국산 방공체계가 배치됐거나 도입이
진행 중인 지역이 걸프를 넘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발성 무기 수출이 아니라 각국의 기존 방공망에 한국식 지휘 통제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방식으로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한국은 미사일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중동 전역의 방공 신경망을 한국식 설계로 다시 짜고 있었던 겁니다. 각 나라가 가진 기존 자산을 한국의 통합 시스템 위에 올려놓으면 그 순간부터 그 나라의 방공 체계는 한국 설계 위에서 돌아가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마이클이 같은 보고서를 읽고 나서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숄저, 이건 무기 수출이 아니야. 이건 인프라 수출이야. 한국이 중동 방공의 운영 체제를 깔고 있는 거야. 우리가 윈도우라면 한국은 지금 중동에 자기네 운영 체제를 설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 비유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운영 체제를 한번 깔면 쉽게 바꿀 수 없거든요. 그 위에 모든 프로그램이 올라가니까요. 한국이 중동 방공의 운영 체제가 된다면 미국 패트리엇도 사드도 결국 그 운영 체제 위에서 돌아가야 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며칠 전에 천궁이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우리는 이제야 겨우 감을 잡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란의 두 번째 공격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의 체계가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란의 두 번째 대규모 공격이 있은 지 사흘 뒤였습니다. 천궁이 운용구역의 요격률은 이번에도 93%를 기록했고 패트리엇 운용구역은 6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숫자가 국제 군사 커뮤니티에 비공식적으로 퍼지면서 여러 나라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전해준 건 로버트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툭 놓았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한국형 통합방공 모델 연구에 착수했대. 공식 발표야? 아니, 비공식이야. 근데 방위성 산하기술연구본부가 한국 천궁이 체계의 교전 시퀀스를 역설계하겠다는 내부 문건이 돌고 있어. 출처는 도쿄 주재 무관실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했죠. 중동에서 천궁이가 보여준 성과가 저 정도면 어떤 나라든 따라하고 싶은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마이클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퇴근 무렵 제 사무실에 들어와 의자에 앉더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숄저, 일본 쪽 이야기 좀 더 들었어. 재미있더라. 뭔데요? 일본이 한국식 통합방공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방위성 내부에서 브리핑을 했대. 개념 설계까지는 나왔어. 탐지, 지휘, 요격, 재배치를 하나로 묶는 구조. 한국이 한 거랑 비슷하게. 그래서 개념은 비슷하게 나왔는데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반응 속도에서 차이가 벌어지더래. 한국 체계가 위협 탐지에서 요격 명령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본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약 40% 빨랐대. 40%요. 같은 개념인데 마이클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핵심이야. 설계 개념은 따라할 수 있어. 하드웨어 스펙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고. 근데 소프트웨어 운용 알고리즘, 그건 실전 데이터가 없으면 못 만들어. 한국은 중동에서 실제로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체계를 돌려본 거잖아. 그 실전 데이터가 소프트웨어에 쌓여 있는 거야. 일본은 시뮬레이션으로 그걸 재현하려고 하는데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이야. 실전이 아니거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스포츠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복싱 교본을 완벽하게 외운 사람과 링 위에서 100라운드를 뛴 사람은 기본 자세가 같아 보여도 몸이 다릅니다. 펀치가 날아올 때 반응하는 속도, 상대 동작에서 다음 수를 읽는 감각, 그건 링 위에서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한국의 방공 소프트웨어가 바로 그랬습니다. 실전의 링 위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었던 겁니다. 로버트가 후속 분석을 보내왔는데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숄저, 한국 체계의 인공지능 기반 위협 분류 모듈이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첫 번째 이란 공격 때와 두 번째 이란 공격 때 요격 패턴을 비교해봤는데 두 번째가 더 효율적이야. 같은 체계가 실전을 겪으면서 스스로 학습한 거야. 자기 학습이라고요? 드론과 순항미사일이 섞여 들어올 때 우선순위 배분 패턴이
첫 번째 교전과 두 번째 교전에서 달라. 첫 번째에서는 드론 먼저 잡고 순항미사일을 잡았는데 두 번째에서는 순항미사일의 궤적 예측을 먼저 하고 드론은 근접 방어에 넘겼어. 이건 사람이 중간에 매뉴얼을 고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첫 번째 교전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최적화한 거야.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교전 알고리즘을 수정한다. 이건 미국도 개념 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이미 실전에서 돌리고 있었다는 건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이 따라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실전 데이터입니다. 근데 일본에는 실전이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아무리 정교해도 실전이 아닙니다. 한국은 중동이라는 실전 무대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고 그 무대에서 매 교전마다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가 다시 시스템을 진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격차는 좁혀지는 게 아니라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중국도 움직였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의 중동 방공 수출 확대에 대해 지역 군사 균형을 교란하는 행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동시에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 함정 편대가 한국 상선 항로 인근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군사 시위였죠. 마이클이 그 소식을 듣고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이 저러는 거 자체가 답이잖아. 무슨 뜻이에요? 생각해봐. 한국 방공 수출이 별거 아니면 중국이 왜 반응해? 외교부 성명까지 내고 해군까지 움직여. 한국이 깔아놓은 체계가 진짜로 중동의 군사 균형을 바꾸고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 중국이 스스로 증명해준 거야. 한국이 진짜라는 걸. 마이클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견제한다는 건 위협을 인정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나토 군사위원회에서 한국형 통합방공체계에 대한 기술평가 보고서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관계자가 비공식 채널로 한국 측에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보고도 올라왔고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 방산 협력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방공 체계까지 확대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로버트가 그 상황을 정리한 메모를 보내왔는데 마지막 문장이 이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 수출국이 아니다. 한국은 전장 표준을 다시 쓰고 있는 국가다. 전장 표준이요. 이 단어의 무게를 아시겠어요? 전장 표준이라는 건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준비할 때 한국이 만든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체계화 호환되느냐 안 되느냐가 무기 도입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미국이 수십 년간 쥐고 있던 자리입니다. 나토 표준, 미군 호환성, 이게 전 세계 무기 시장의 기본 척도였거든요. 그 척도 옆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능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라크, 이집트, 폴란드, 프랑스, 나토. 이 이름들이 한꺼번에 한국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며칠 전에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주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호받는 나라가 만든 체계를 세계가 새로운 전장 표준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스스로를 최강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미국에 도전한다고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만들고 조용히 깔고 조용히 작동시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조용함의 의미를 이제야 읽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까지 한국 방공체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올라온 그 주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 확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의제는 중동 전황 재평가. 하지만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건 재평가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대통령이 이미 결론을 갖고 들어온 회의였습니다. 역시나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방공 성과에 대해 언론이 너무 부풀리고 있어. 전궁이 몇 발 잘 막은 걸로 세계 최고니 뭐니. 이건 중국이 자기네 항공모함 띄워놓고 세계 최강이라고 떠드는 거랑 뭐가 달라. 본질은 같아. 과장이야. 회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마이클도요. 로버트도 화상으로 참석해 있었는데 화면 속 그의 표정이 굳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패트리엇이 상층을 깔아줬으니까 중층에서 편하게 요격한 거야. 전체 그림을 보면
미국 체계가 뼈대고 한국은 살점이야. 뼈 없이 살만 갖고 뭐래? 저는 그 비유를 듣는 순간 반박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대신 회의 후에 따로 보고서로 정리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이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졸저, 대통령이 또 같은 소리 했지. 네, 천궁이 끝이고 한국은 과장이고 미국이 뼈대라고요.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느린 한숨이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만이 아니야.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아래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분석을 짜잖아. 위에서 결론을 내리면 아래에서 그 결론에 맞는 근거만 골라 올리는 거 우리가 이라크 때 한번 겪었잖아.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 오판. 위에서 있다고 결론 내리니까 아래에서 있다는 증거만 골라서 올린 그 구조. 지금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한국은 과장이라고 결론 내리니까 한국의 실제 전력을 정확히 분석한 보고서는 올라가지 못하고 묻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중동 전황이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이란이 세 번째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이번에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미사일과 드론만이 아니라 이란 혁명 수비대 산하, 민병대가 이라크 내거점에서 사우디 국경 방향으로 지상 이동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예멘 후티 세력이 홍해 연안에서 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동시에 위협이 밀려오는 삼면 복합 공격이었습니다. 상황실이 비상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저는 방공 분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면서 하나의 사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했습니다. 방어만으로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요격률이 높아도 이란의 미사일 생산 능력과 보급, 축선이 살아있는 한 이란은 계속 쏠 수 있었습니다. 이란 서부 케르만샤 지역의 미사일 생산 시설, 이스파한 남부의 탄두 저장고, 시라즈 인근의 드론 조립 공장, 이 세 축이 건재한 상태에서 방공만으로 버티는 건 양동이에 물을 퍼내면서 수도꼭지는 잠그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이클이 상황실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숄저, 지금 걸프 전역 패트리엇 잔여 요격탄 수량 확인했어. 했어요. 사우디 구역 32% 소진, 아랍에미리트 구역 41% 소진. 현재 보충 일정은 미국 본토 출발 기준 최소 열흘이에요. 열흘. 마이클이 그 단어를 되씹었습니다. 전쟁이 돌아가는 속도에서 열흘은 영원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천궁이 쪽은 한화 현지 부품 허브에서 보충탄 공급이 이미 진행 중이에요. 아부다비 구역은 이틀 전에 재보급 완료됐고 사우디 구역은 오늘 중으로 완료 예정이래요. 마이클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은 열흘, 한국은 이틀. 이 차이가 전장에서 뭘 의미하는지 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개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추가 파견을 지시하고 이란과의 비공식 외교 채널 재가동을 국무부에 명령했습니다. 미국식 해법이었죠.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출구를 동시에 여는 겁니다. 수십 년간 써먹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공식이 안 먹혔습니다. 이란은 비공식 채널 접촉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항공모함 추가 파견 뉴스에도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군사 도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성명만 반복했습니다. 왜냐면 이란도 학습한 거예요. 미국이 중단 선언을 해도 이스라엘이 폭격하는 걸 봤고 미국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전 세계가 확인한 뒤니까요. 미국의 외교 카드가 신용을 잃은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걸프 전역 방공 상황도가 떠 있었고 이란 쪽 미사일 발사 기지 활동 징후가 빨간 점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빨간 점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버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숄저, 나 지금 종합분석 보고서 최종 초안 마무리 중이야. 대통령한테 올라갈 건 아니고 국방부 내부 회람용이야. 근데 한 가지 너한테 먼저 말해줄 게 있어. 뭔데? 정보 분석 쪽에서 한국 전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새로 했어. 중앙정보국이랑 국방정보국이랑 합동으로 결론이 하나로 수렴했어. 로버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나라야. 첫째, 전쟁을 겪은 나라라서 실전 기준으로 설계해.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진짜 전장에서 통하는 걸 만들어. 둘째, 스스로 생산하는 나라라서 오래 버텨. 부품도 자기가 만들고 보급도 자기가 해. 셋째, 방어와 공격과 운영을 통합하는 나라라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후속 전력이 남아있어. 후속 전력이라니? 천궁2가 끝이 아니라는 거야. 한국은 지금 중동에 방공만 깔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공 체계의 탐지 데이터가
공격 체계와 연동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설계해놨을 가능성이 높아. 방어로 시작해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구조. 한국이 그걸 아직 드러내지 않은 거야.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말한 천궁이 끝이라는 판단은 오판이지. 그것도 두 번째 오판이야. 첫 번째는 천궁이 성능을 과소평가한 거였고, 두 번째는 한국의 전체 전력 구조를 방공 한 축으로만 본 거야. 한국은 방공만 하는 나라가 아니야. 방공으로 시작해서 전장 전체를 재설계하는 나라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 미국은 한국을 계속 과소평가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보호해주는 대상으로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 정의가 먼저 있으니까 그 정의에 맞지 않는 정보는 자동으로 걸러지는 겁니다.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내도 보호받는 나라치고 잘하네 정도로 해석되는 거죠. 보호받는 나라가 보호하는 나라보다 나을 수 없다는 전제. 그게 미국의 두 번째 오판의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중동은 달랐습니다. 중동은 한국을 보호받는 나라로 정의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중동은 순수하게 전장의 결과만 봤습니다. 누가 미사일을 막아줬는가? 누가 약속을 지켰는가? 누가 전쟁 한복판에서 도망가지 않았는가?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방산 파트너였습니다. 한국은 강해서 존중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강하면서도 약속을 지키고 전장에서 함께하고 과시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존중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곧 또 다른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로버트의 전화를 받은 지 이틀 뒤였습니다. 새벽 4시 보안 단말기에 최우선 경보가 떴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미사일 사령부 산하 전 발사 기지가 동시에 활성화됐다는 위성 판독 보고였습니다. 케르만샤, 이스파한, 시시라즈, 타브리즈 네 곳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이건 파상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면 공세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마이클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걸프 전역의 방공 배치도와 이란 발사 기지 활성화 현황이 겹쳐져 있었는데 빨간 점이 화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모니터 불빛에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규모가 달라. 이번에는 진짜야. 마이클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가 낮아지면 그건 감정을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보 분석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 추정 40여 발, 순항미사일 20여 발, 자폭 드론 100여 기를 동시에 발사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목표는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 카타르 알 우데이드 미군 기지, 걸프의 심장을 동시에 찌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방공 자산 현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패트리엇 잔여 요격탄, 위험 수준, 사드 배치 구역, 제한적, 아이언돔 파편 방어, 드론 대응의 한계, 숫자를 넣고 시나리오를 돌릴수록 결론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막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란의 발사 거점이 살아있는 한 방어만으로 버티는 건 모래성 쌓기였습니다. 첫 번째 파도를 막아도 두 번째가 오고 두 번째를 막아도 세 번째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 요격탄은 유한했습니다. 마이클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거점을 쳐야 해. 근데 대통령이 이란 본토 직접 타격은 승인 안 할 거야. 확전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떡해요? 계속 맞으면서 버텨요?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그때 상황실 통신장교가 긴급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아부다비 방공사령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한국기술고문단 수석 박용진이 아랍에미리트 합동작전본부에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저와 마이클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용진. 그 이름이 다시 나온 겁니다. 브리핑 내용이 뭔데? 상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랍에미리트 측이 한국 측에 추가 자산 운용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추가 자산, 천궁이 외에 다른 자산이요. 로버트가 말했던 아직 드러나지 않은 후속 전력이 떠올랐습니다. 30분 뒤 중부 사령부를 통해 현장 상황이 올라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남부 사막지대 위성 영상에 새로운 차량 편대가 포착됐습니다. 대형 발사 차량 8대가 일렬로 전개돼 있었고 각 차량에는 다연장 발사관이 장착돼 있었습니다. 재원을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무, 한국의 다연장 로켓 발사 체계, 사거리 최대 200km 이상, 유도 로켓과 전술 탄도미사일을 동일 발사대에서 운용 가능. 그리고 천궁이 체계의 탐지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천궁이가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동안 그 탐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천무에 전달되는 겁니다. 적이 어디서 쐈는지, 발사대가 어디에 있는지, 보급 차량이 어느 경로로 이동하는지. 천궁이가 하늘을 보는 눈이라면 천무는 그 눈이 찾아낸 목표를 때리는 주먹이었습니다. 방패와 칼이 하나의 신경으로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마이클이 위성 영상을 확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거야? 통신장교가 추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으로부터 천무 체계를 도입한 건 약 1년 전으로 확인됩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고 수출 계약 내역에도 품목이 비공개 처리돼 있었습니다. 1년 전, 1년 동안 사막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천궁이로 하늘을 막는 동안 그 아래에 천무를 조용히 깔아놓고 있었습니다. 방어만 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공격 카드는 뒤에 쥐고 있었던 거예요. 이란의 전면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탄도미사일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순항미사일이 저고도로 파고들었습니다. 드론 편대가 걸프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천궁이가 가동됐습니다. 하늘에서 요격이 시작됐고 교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축적됐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천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아부다비 방공사령부 화면에 이란 발사 거점 좌표가 하나씩 찍혔습니다. 케르만샤 이동식 발사대 3기. 위치 확정. 이스파한 남부 탄두 수송 차량 편대, 이동 경로 특정, 시라즈 드론 조립 시설, 좌표 확인. 박용진이 아랍에미리트 합동작전본부에서 발언한 내용이 미군 연락장교를 통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발사 원점 3곳 좌표 확정됐습니다. 이동축 2개 경로 특정 완료. 천무 사거리 안에 전부 들어옵니다. 아랍에미리트 작전사령관이 물었습니다. 동시 타격 가능합니까? 박용진의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천무가 발사됐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올라온 화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 위에 일렬로 늘어선 천무 발사대 8기에서 유도 로켓이 연속으로 솟아오르는 장면. 한 발, 2발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발이 거의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하늘이 불줄기로 뒤덮였습니다.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케르만샤 이동식 발사대 3기. 파괴. 이스파한 남부 탄두 수송 차량 편대. 무력화. 시라즈 드론 조립 시설. 가동 불능.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 미사일 사령부의 보급 축선 2곳이 동시에 끊겼습니다. 3곳의 발사 거점, 2곳의 보급축, 1곳의 생산시설, 동시에 한꺼번에 한 번의 사격으로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에 같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도 그 표정을 짓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장의 구조를 바꾼 겁니다. 이란은 미사일을 쏘려면 만들어야 하고, 만든 걸 옮겨야 하고, 옮긴 걸 발사대에 장전해야 합니다. 천무가 한 건 그 사이클의 세 지점을 동시에 끄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잠근 겁니다. 양동이로 물을 퍼내는 게 아니라 물이 나오는 관 자체를 잘라버린 겁니다. 마이클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동안 밖을 바라보더니 돌아서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숄저, 대통령이 천궁이 끝이라고 했지. 네, 끝이 아니었어. 그 한마디 뒤에 마이클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천무 타격, 결과 확인했어. 이란 미사일 사령부 지휘통신망에서 혼란 징후 포착, 추가 발사 준비 중단된 것으로 분석돼. 사실상 이란의 장거리 공격 능력이 일시 마비 상태야.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한국은 방어만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천궁이로 하늘을 막는 나라, 맞으면서 버티는 나라. 그게 제가 갖고 있던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막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막으면서 동시에 적의 공격 능력 자체를 제거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방패 뒤에 칼이 있었고 그 칼은 방패가 수집한 정보로 정확히 어디를 베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천궁은 시작이었습니다. 천무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하나로 연결됐을 때 전장의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중동의 생존을 책임지는 주체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겨가는 순간을 저는 그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사우디 합동방공사령부가 한국 체계와의 직접 연동을 요청했습니다. 카타르가 천무 도입 긴급 협의를 한국에 타진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한국 방산 대표단 초청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이클이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무엇이 담겨 있었냐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당혹도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군 체계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 자기가 아는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로버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숄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요?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게 몇 번째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뒤 대통령 앞에 최종 보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천무의 타격 결과가 전 세계 군사 채널에 퍼진 건 불과 몇 시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빠르게 퍼진 게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속보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중동 위기의 진짜 변수. 미국이 아니었다. 뉴욕 타임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쟁 당사국이 아닌 한국이 전장을 바꿨다. CNN은 특집 패널을 편성했고 폭스뉴스마저 한국 방산 체계에 대한 심층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전쟁 당사국이 아닌 나라가 미국 언론의 메인 헤드라인을 장악한 겁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뉴스 피드를 넘기면서 손이 멈추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CNN 앵커가 패널 토론에서 한 발언이 자막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통령 탄핵을 2번이나 겪은 나라입니다. 2번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졌고 군사 강국이 됐고 코스피가 6천을 뚫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미국이 관세로 흔들어대는 와중에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폭격하는 걸 막지도 못하고 한국 전력을 천궁 하나로 끝이라고 단정했다가 전장에서 망신을 당했어요. 그 앵커의 마지막 한마디가 미국 전역에서 클립으로 돌았습니다. 한국은 탄핵을 하고도 일어섰는데 우리는 탄핵을 해야 할 사람을 아직 못 세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묘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미국 언론이 자국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비교 대상으로 한국을 세우는 걸 보는 건 제 커리어에서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거울이 된 겁니다. 그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전 세계 뉴스가 자기 판단의 실패를 조명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천궁이 끝이라며 누가 나한테 천궁이 끝이라고 보고했어?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고서를 올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다들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그 결론을 확정한 것도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천궁이 끝이 아니었잖아. 천무가 있었잖아. 왜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했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마이클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전력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를 3차례 올렸고 매번 반려됐습니다. 대통령의 눈이 마이크를 향했습니다. 3초, 5초. 대통령이 시선을 먼저 돌렸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이 회의의 진짜 목적이 뭔지 이해했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천궁이 끝이라고 단정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 본인이었으니까요.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로버트가 화상으로 접속해 종합분석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중동 전력 배치에 대한 최종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한국 무기체계 상관도가 떴습니다. 저는 그 도표를 처음 봤을 때 숨이 막혔었는데 대통령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천궁이는 중층 방공 요격 체계입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운용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건 천궁이 미사일이 아니라 탐지 레이더, 지휘 통제 소프트웨어, 전술 데이터 링크, 신속 기동 발사대, 그리고 현장 기술 지원 인력을 포함한 통합 방공 패키지였습니다. 로버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에 천무 다연장 로켓 체계가 연동됩니다. 천궁이가 수집한 적 발사 원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천무에 전달되고 천무가 발사 거점과 보급축을 타격합니다. 방어와 공격이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 생산력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천궁이 미사일과 천무 로켓의 연간 생산 능력을 지난 2년간 3배로 확대했습니다. 현지 부품 허브를 통한 보급 체계는 미군 군수 체계보다 최소 5배 빠릅니다. 탄약 비축량은 중동 전역 기준으로 최소 3개월간 고강도 교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대통령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대통령님, 이 보고서는 이전에도 올라갔습니다. 로버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실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대통령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국가정보국 부국장 캐서린이었습니다. 정보 분석 분야에서 30년 경력의 베테랑이고 백악관 내에서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캐서린이 회의에 불쑥 나타나는 건 예고 없이 핵심 정보를 들고 올 때뿐이었습니다. 캐서린이 테이블 끝에 서서 대통령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중동 위기에서 살아남은 나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체계를 쓴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 체계를 쓴 나라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우디 동부 유전 지대가 살아남은 건 패트리엇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이 깔아놓은 통합방공망 때문입니다. 아부다비가 무사한 건 사드 때문이 아닙니다. 천궁이와 천무의 연동 체계 때문입니다. 이란의 장거리 공격 능력이 마비된 건 미 공군의 타격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천무의 정밀 타격 때문입니다. 캐서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이번 전쟁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단하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무시했습니다. 개입하겠다고 했고, 이란은 무시했습니다. 추가 자산을 보냈고,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명령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은 체계를 깔아놓고, 사람을 보내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전장이 무너졌을 때 유일하게 작동한 게 한국의 체계였습니다. 대통령이 캐서린을 올려다봤습니다. 대통령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캐서린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무기를 만듭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전쟁을 완성합니다. 탐지에서 요격까지, 요격에서 타격까지, 타격에서 보급까지, 보급에서 재교전까지 이 사이클 전체를 하나의 설계로 묶어내는 나라는 현재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번 위기의 결론입니다. 회의실에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도요. 저는 그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제 모니터에는 여전히 걸프 전역의 방공 상황도가 떠 있었고 한국 체계가 배치된 구역에는 파란색 불이 안정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를 되짚어봤습니다. 대통령은 천궁이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천궁은 시작이었습니다. 천무가 있었고, 통합지휘 체계가 있었고, 부품 보급망이 있었고, 생산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박용진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설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번 위기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습니다. 명령은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중동 위기에서 중동이 살아남은 건 강대국의 명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이 결정을 내리기 훨씬 전에 이미 준비를 끝내놓고 있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스스로를 최강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미국에 도전한다고 선언한 적 없습니다. 존중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만들고 조용히 깔고 전쟁이 터졌을 때 조용히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뭐냐고. 한국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무기를 만듭니다. 한국은 전쟁을 완성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허풍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백악관 상황실 한복판에서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도 이제는 아실 겁니다. 천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시작도 안 했을지 모릅니다.